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열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용해인 대표? 일단 그 베란다로 나가서 방송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짐을 쌌어요? 네. 근데 애엄마가 되니까 이런 때도 좀 다른 생각이 들죠. 예전 같았으면 근데 그냥 이렇게 뭐야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일단 좀 실제 상황처럼 막 방송이랑 이런 게 이어졌고 또 두 번이나 오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 눈을 딱 뜨자마자 베란다로 뛰쳐나갔고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애기 짐을 막 싸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훨씬 더 불안한 마음이 들죠. 네. 저도 뭐 30여 년 서울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제가 기억 속에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많이 놀랬고요. 다만 저는 뭐 서울시의 대응은 적절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딱 그 사이렌이 들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아파트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많은 국민들 시민들께서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뭘 어찌 해야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단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화 위복해가지고 저는 뭐 이런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떻게 해야 부분에 되는지. 대해서 고민하고 또 좀 지침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오발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 지침이 또 뭐 적절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안전과 안보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과하면 과할수록 저는 그 만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만반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 위에 있다가 방송국 이동하다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 새벽에 움직이고 계셨네요. 부지런하신 류호정. 수요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나중에 오발송이라고 하고 나중엔 또 뭐 경보 해제라고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니 그냥 오발송이면 오발송이고 해제면 해제지 어떻게 이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네. 좀 이어서 들기도 했습니다. 오발송이라는 단어도 좀 그래요. 막 이게 뭐야, 오발탄이야 뭐야, 이걸 또 해석하게 되는데 계속 문자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너무 대결 힘 대 힘 이러다가 지금 너무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빨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이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동북아, 그러니까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신냉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국면 속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냥 미국과의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른바 오발령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안에 사실 전혀 대처할 준비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오늘 이 불안이 그냥 새벽에 잠깐 한 10분 정도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체계적으로 대피나 이런 것들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오발령 관련돼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저도 좀 확인을 부처들에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사실관계 확인이 된 부분은 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발사체를 포착을 해서 민방공망으로 알렸고 행안부가 관리하는 센터에서 17개 시도로 알렸다. 여기까지는 좀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행안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저는 좀 제가 행안위에 마침 있어가지고 좀 이 부분을 소상히 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멘트에 좀 화가 났어요. 이태원 참사 때에 똑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왜 그렇게 소홀하게 재난에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좀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뭐 과하게 모자라긴 했었죠.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정확한 체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시민들께서도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북한은 계속 신경 쓰일 거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뭔가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계속 이런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뭐 어떻게 하지, 일단 각자 알아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침을 좀 명확하게 줘야 돼요. 정보도 없고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이렇게 위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문자 내용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피 경계, 그러니까 대피를 준비하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대피를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왜 대피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 면직안 제가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2달도 안 남은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면직 잘린 거죠. 네. 사퇴가 아니라 면직이라는 거 이제 자른 거죠. 네, 해고당했다는 뜻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유를 밝힌 걸 보면 방통위원장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해고를 각오해야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방통위원장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 카더라를 제가 좀 여의도에서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소문이 뭐 맞는 말인가 보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정부 여당에서는 제가 어제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계신 분이랑 좀 토론을 했는데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기소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기소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임기 시작하고 지난 1년 동안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해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여당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었습니까? 사실상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통해서 찍어내려고 했던 건데 이 1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황은 못 본 채 하고 기소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쫓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겠다라고 해서 면직을 시킨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임기도 2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너무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선출직하고 임명직 공무원을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출직 같은 경우는 국민이나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보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 결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 그 관련 법안에 따르면 8조인가요? 제가 보니까 신분 보장에 대한 조항을 보니까 직무상에 특별한 일 없으면 신분이 보장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그 인사혁신처에서는 어쨌든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면직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물론 그 법원의 판단 필요하겠지만 기소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판단은 적절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또 거기다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금 사실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럼 아마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건 저는 공직자로서 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 면직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 야당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나 많이 비교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야당의 그러한 비판도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원칙을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불가 원칙을 몇 대 불가 원칙을 말했지만 사실 그걸 지키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김관진 전 실장이나 왜 그러면 이 한상혁 위원장이나 잣대가 다르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원장을 좀 몰아내려고 너무 이렇게 정부나
정부나 뭐 국민의힘에서 너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많이 좀 보였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건 언론 탄압으로 보일 텐데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국무회의 오지 마 이렇게 했고 물러나라 이렇게 계속 여당의 중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경찰이 MBC 사옥 내 MB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뭘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실효성은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이거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 장악을 위한 신호탄이 쏘아진 거 아닌가. 너네들 조심해라 이런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법원에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발부된 것이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원칙대로 원칙을 말씀하면 사실 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법 물론 중한 범죄죠. 여기에 대해서 71조에 따르면 징역도 굉장히 큰 중대 범죄인데 물론 굉장히 중한 범죄고 근데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것을 위반한 혐의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 있을까? 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굉장히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동훈 장관 건드리면 이렇게 큰일 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저는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형태로 번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수사기관이 저는 뭐 적절히 판단했을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그 점은 좀 지적받을 대목입니다. 말씀을 하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이 임모 기자가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그 기자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뉴스룸까지 뒤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건 사실은 겁주기. 보복수사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나온 거여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는 하셨지만 영장이 나온 건 맞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까지 청구를 한 건 이 MBC에 대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MBC가 이제 감사원 감사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KBS 감사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KBS가 이제 보수단체 감사 청구로 9개월 동안 감사를 했어요. 이게 3번이나 연장을 해가면서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감사원 스스로 결국 내린 결론은 중대한 위법 사실이 없다. 저는 MBC라고 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MBC와 KBS 모두가 이제 보수단체의 감사 요청으로 감사에 돌입한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정 권력들을 활용하고 있고 여론몰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선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 얼마나 법치주의라는 것을 무시하고 정권 편향적이고 종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에 기자님 개인의 압수수색 소식 들었을 때 그때부터도 이미 도대체 뭘 어쨌길래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이미 들었는데 이어서 언론사까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과한데?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론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한동훈 장관이 실세고 또 MBC가 가장 적극적으로 정권 비판을 하는 언론인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정권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장은 아니다. 진보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지도 않아요.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자꾸 MBC를 너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지금 이제 좀 당연히 언론 탄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도 만약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레거시 언론과 뭐 싸울 수 있는 용기 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명분을 과연 갖고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옛날 권위주의식 뭐 언론 시대 뭐 그때 그 시절처럼 뭐 언론들이 뭐 선동 날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제 반대 진영 혹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낸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법적인 부분보다 정서적으로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기자가 혐의를 받는 그 기자분이 뭐 혐의대로라면 분명히 잘못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 장관께서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고,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민감하고 좀 예민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권력을 한편으로 또 생각했을 때 사실 권력을 쥔 쪽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쥔 쪽은 좀 저는 저조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땐 좋지 않을 것 같다.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뭐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장관직 내려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그럼 피해받았다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리를 내려놓고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법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또 중요한 범죄니까요. 중요한 법률적으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꼭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은 수사 안 하고 이런 말이 바로 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될 텐데. 네. 총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생각 더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난답니다. 그런데 여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대표는 만난답니까? 밥을 먹는답니까? 정책 토론한답니까? 갑자기 그런데 류호정 의원의 휴대전화가 큰 화제를 끌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실 저라고 이름 안 적었으면 알지도 못할 만큼 화면만 그냥 딱 찍으셨는데 그 어떤 이미지 뭐예요? 일부러 본 건 아니죠? 일부러 거기서 본 거는 아니에요. 마침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뭐 대통령 뭐 여야 원내대표 뭐 여야 당대표 이름이 쓰여 있고 이렇게 밥을 먹자 식사 사랑의 짝대기를 끄는 거죠. 근데 뭐 그런데 OX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크게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확대까지 해가면서 봤는데 진짜로 찍으셔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요즘 화제다 보니까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그런데 뭐 만나긴 안 됩니까? 저도 보면서 그냥 좀 밥 좀 먹어주지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사실 밥 한 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화의 단절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손을 내미는 쪽이 이렇게 또 이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말씀하시는 거. 뭐 야당 대표들 간에도 그렇고. 어디든 여야 대표는 저는 지금 정책 토론이 이제 성사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안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여야 대표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양당 대표가 사실 당내에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타겟책을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약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당에서 당 대표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뭐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 또 당 대표가 여러 번 뭐 공개적인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가 사실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야당 대표와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여당 대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당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뭐 그런 과정에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사퇴 압박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야 대표를 안 만나도 될 거라고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타개할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 TV 토론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사퇴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것도 같아요. 저는 만나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들이 만나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물론 뭐 용산에서 여의도 소문에 의하면 용산에서 별로 탐탁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서 1당과 2당의 대표가 만나서 국민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날 거면 그건 그냥 전파 낭비에 불과하죠. 토론, TV 토론은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요. 네, 특히나 그 전파 낭비에 불과한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김용태 전 최고가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외교는 뭐 한 번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판단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회담은 합의할 것들을 많이 합의하고 결정할 것들을 협의하고 물밑에서 작업과 대화와 소통들이 쭉 이루어진 다음에 도장 찍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도 그냥 빈손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날 거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깥에서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또 물밑에서 얘기하겠죠. 양당 대표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 당의 지지층을 위해서 그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저는 TV 토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당내에서 싸우기보다는 이 전쟁터를 좀 전장을 여야 대표로 끌고 와가지고 그 당의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 그러니까 전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 양당 대표들이 토론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 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올해는 선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양당 지지층을 위해서라도 좀 만나가지고 좀 메시지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좀 과도한 기대일 수 있는데. 용해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뭐 어떤 물밑 작업 있고 나서야 만나지만 지금처럼 너무나 경색되어서 사실 더 굳어질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야 합치에 불꽃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로라도 좀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투표 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노란봉투법은요, 방송법은요, 이렇게 계속 첨예한 이슈, 이렇게 계속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계속 경색 국면으로 가기만 할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계속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 정당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당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야당은 여당을 또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 거부권의 정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면 힘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여야가 가치적으로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야당 대표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정도면 저는 대국민 담화를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 야당 대표가 왜 이것을 본회의에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야당이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기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이 정도의 사안이면 담화문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국회는 또 민주당이 꽉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꽉 쥔 채로 대화는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속되니까 저는 앞으로의 일도 걱정인 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고민 또한 덜 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더라고요. 어차피 과반으로 통과시킬 건데 뭐 하면서 국회에서부터의 논의도 미비해지고 어차피 거부권 쓸 건데 뭐 하면서 오직 우리 진영의 어떤 입장만을 담은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 각자의 어떤 강성 지지층만을 결집시키는 이런 현상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 사실 시민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는 협치를 뭐 야당이 협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협치라는 생각이 없으시고 그 협치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총선 전까지 전방위적인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공안 탄압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으로 어떻게든 총선 전까지 버티고 총선 이후에 뭔가를 도모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도 야도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대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각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강제동원 해법 같은 것들을 수용하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만약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 프레임에 굳이 그거 자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동의해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저는 야당이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법안들 착착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10번 쓰시고 20번 쓰십시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시는 거고 그 야당도 뽑아준 국민에게 그것이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 셈법, 정치 공학자들 아닙니까? 이게 총선에 유리한가, 이게 나의 공천에 유리한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그런데 이 거부권, 이 대치 상황에 국민은 없다, 민생은 없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며칠 만에 이제 국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조사단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불어민주당 대학생들이 김남국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비판하는 또 대학생 그룹들이 또 나와서 이 내분 내전 양상으로 갑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어떤 주류 정치의 축소판으로 또 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오히려 조금 구태해 보이진 않을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갈등 상황 자체가요. 그러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을 한 건데 무슨 자진 사퇴까지 이렇게 요구해 가는 걸 보면서 그 극한의 대립 정치를 또 저기서도 또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청년 정치는 근데 사실 저희는 모두가 팀플레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 세대로 또 세대 교체도 해야 하고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대의원제 폐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 친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궁정혁명이라고도 할 수 그러니까 더 권력을 진 쪽에서 본인들의 어떠한 권력을 더 공고화하기 위해선 당권에 어떤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여기서 무슨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고 저는 글쎄요, 전 민주당의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권을 당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또 이게 어떤 쪽 그러니까 뭐 친명한테 유리하다 비명한테 유리하다 그 정치공학에서 나오는 얘기여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청년 정치인들만 입장이 갈리겠습니까? 사실 뭐 각 정당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입장이 갈리고 있고 사실 청년들 이렇게 좀 따로 섹터화해서 보는 게 오히려 청년 정치를 좀 개토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저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도 책임 있게 진상 규명 못하면서 말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동의하신다면 빠르게 지금 21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진행하면 좋겠고요. 김남국 의원도 수사나 재판 과정만 잘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의심과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좀 책임 있게 소명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번 본회의장 제 대각선 앞짝 자리신데 출석도 안 하셨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 하실 거면은 퇴사하셔야 된다.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다른 민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경제 이야기 언제 하죠 우리? 검찰 수사 또 나오면 또 나올 거예요. 네, 민생 얘기, 경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김용태, 류호정, 용혜인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